오늘은 좀 흥미있고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집값을 이야기할 때 요즘 집값이 너무 상승했어. 내 생에 집이란 것을 살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집값에 대한 대표적인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 첫 번째가 인구가 줄면 집값은 떨어진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사람들은 흔히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 감소, 집값이 하락으로 연결시키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택 수요는 총 인구보다 가구 수가 더 중요해요. 1인 가구, 고령 가구, 비용 증가 등으로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는 늘어날 수 있어요. 즉, 사는 사람 수보다 사는 단위가 더 많아지면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역별 차이도 커요. 예를 들어 지방 도시의 인구가 줄어도 서울 수도권은 여전히 집중됩니다. 여기서 슈퍼스타 지역이라고 하지요. 그 지역에서 학군, 교통, 병원 등이 집중되는 특화 도시는 유입 인구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더 이유는 입주 물량 감소, 규제 완화, 금리 인하 등의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하면 인구가 줄어도 집값이 오를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생에 서울 집은 못 산다. 이건 패배주의에 가까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건 맞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서울에서도 가격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강남, 안용성 등은 고가지만 금천, 중량, 도봉, 노원 등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요. 특히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특별 공급이나 대출 혜택도 많아요. 서울의 아파트는 고가이지만 빌라는 저렴해요. 지금 당장 가격 상승의 재미는 보지 못하겠지만 집을 보는 안목을 길러 재건축이 될 만한 빌라를 구입해서 장기 투자를 한다면 자녀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겠지요. 타이밍과 전략에 따라 기회는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호황기와 침체기가 반복돼요. 하락기엔 서울 내에서도 급매로 나온 매물들이 있고 이를 잘 노리면 진입이 가능하답니다. 세 번째, 부채가 있으면 집을 못 산다. 이 말도 현실과 다른 오해입니다. 부채가 있어도 소득 대비 감당 가능하면 주택 구매가 가능해요. 은행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TR, DSR 등을 통해 상환 능력을 판단하지 단순히 부채가 있음을 문제 삼지가 않아요. 부채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레버리지 수단이 됩니다. 특히 저금리 시기엔 자기 자본보다 은행 자본으로 수익을 내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부채는 나쁜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부동산 투자에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경기가 안 좋으면 집값은 떨어진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경기와 부동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 다른 변수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거든요. 실제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경제는 침체되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졌지만 초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폭등했어요. 금리 인하로 대출이자 부담이 줄면서 오히려 집 사려는 수요가 증가했고 정부는 경기 분양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돈을 풀었고 사람들은 현금보다 실물 자산인 집이 낫다고 생각해서 부동산에 몰렸어요. 오히려 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등했지요. 그럼 경기가 좋으면 집값은 상승할까요?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경기가 좋아서 소비가 늘고 기업도 잘 나가면 정부는 금리 인상,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세금 전가 이런 규제가 있으면 부동산 시장은 침체할 수 있어요. 마무리.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집값이 몰랐던 불편한 진실들이 많아요. 집값이 빠질 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기회를 보는 안목도 필요하고 하락기엔 급매 저가 매수 기회도 생기고 정부 정책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집값 상승기엔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신용관리, 대출 조건, 청약통장, 자금 계획 등 미리미리 준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